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화 크게 버렸어 가자.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자료 6페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 3절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틀부터 좀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영학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역시나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라는 걸 좀 없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결국 경영학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경영학은 그 사람에 대한 가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XY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X 관점과 Y 관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인간을 X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을 기계 또는 타율적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통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이에 반해서 Y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가정하게 되고요. 인간이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X관점과 Y관점에 대한 얘기를 키워드로 잡아드리면 X관점은 타율적 존재, 외부 통제, Y관점은 자율적 존재, 자아, 통제라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개념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 X관점과 Y관점이 있을 때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재화와 서비스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뭔가 여러 개가 있다면 경영학은 동시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순서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순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쉬운 거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X로 바라보는 것과 Y로 바라보는 것 중에 당연히 X로 바라보는 게 더 쉬웠겠죠. 그래서 경영학은 인간을 X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인간을 Y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환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경영학의 발전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떠한 것들이 전개되게 되냐라는 건데 일단 그 교재 자료에 있는 거 외적인 얘기 조금만 더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인간을 X로 가정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고전적 접근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쭉 지나다가 Y로 이전돼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가더라도 오늘까지 X, 내일부터 Y 이런 일은 당연히 없었겠죠. X에서 Y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인간관계 접근법의 시기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X, 그 다음에 과도기니까 Y로 가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이 정도에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긴 하냐면 경영학사가 아니고요. 세계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이 2번 정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전 세계는 2차례 전쟁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수학과 통계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경영학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고방식들이 생겨나냐면 경영학은 의사결정의 집합이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을 수학과 통계학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계량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계량적 접근법을 만들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좀 더 넓은 의미의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 이전에는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이론 체계가 복잡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해지다 보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마디 거들고 저 사람도 한마디 거들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 경영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량적 접근법 다음에 현대 경영 이론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일단 지금 자료상으로 어떤 거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일단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X에서 Y로 가는 관점에서 Y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Y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 이 Y 관점과 관련해서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제 요 안에서만 이야기할 거라서 제가 자료에 담아놓고 있지는 않는데 그 좀 더 본격적으로 경영학을 하시게 되면 여기 한 가지가 더 달라붙긴 붙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상황 적합 이론이라는 것이 달라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입문 형태의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거냐면 고전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인간관계 접근법,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철저하게 그냥 X에서 Y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전적 접근법, 두 번째 인간관계 접근법, 세 번째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고전적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실 건 뭐냐면 이 고전적이란 표현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가시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 그냥 옛날 거 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영학에서 표현되고 있는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옛날 것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의미를 쓰냐면 X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험이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아 얘는 X관점하고 관련돼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X관점이란 이유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을 X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을 기계로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을 보셨겠지만 각 기계들마다 다 똑같을까요? 기계들마다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기계라면 품질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X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질적이라는 의미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전적이라는 표현 안에는 동질적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동질적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은 없어요. 뭐 뭔가 차이가 있어야 뭔가 주고받고 할 텐데 다 똑같으니까 주고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적이라는 표현 안에는 어떠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냐면 독립적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것은 X관점, 동질적, 독립적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고전적의 의미가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론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고전적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적 접근법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연구들은 싹 다 동일한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계실까요? 사람 말고요. 노예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계라는 거요. 뭐 이게 휴대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노트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기계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계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기계를 가지기 위해서 일단 뭘 하셨을까요? 비용을 지불하셨을 겁니다. 그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으실까요? 잘 모셔두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으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열심히 쓰셔야만 본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열심히 쓰셔야 된다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용자는 노동자라는 기계를 고용했고 그 노동자에게 임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 임금이 아까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아까울 거라고요? 계속 굴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고전적 접근법에 들어가 있는 개별 연구들은 작업자들을 굴리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칠판에다가 작업자들을 굴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작업자들을 굴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접근법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영학적으로요, 이 생산성 향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쪽에다 뭔가 써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느낌을 안 가지시는데 이쪽에다가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 사실 없는 표현이거든요. 혹시 떠오르는 표현 있으실까요? 노동력? 착취라는 표현이요. 이 노동력 착취라는 표현은 그냥 경영학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착취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부정적인 느낌 없어요. 그냥 출제상으로 고전적 접근법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 또는 노동력 착취 어느 쪽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고전적 접근법의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제일 첫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좀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테일러란 사람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복잡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테일러란 사람은 다수의 작업자들을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테일러 밑에는 다수의 작업자들이 있었을 거고 테일러의 눈에는 그 작업자들이 X로 보였을 테니까 당연히 테일러는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 작업자들 어떻게든 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작업자들을 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끝에 두 가지를 하게 되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작 연구가 뭐고 시간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교과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작업자는 당연히 뭘 했을까요? 작업을 했을 거고 그 작업을 과업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근데 그 과업은 다수의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동작 연구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작업자 입장에서 각 동작들을 수행하다 보면 뭐가 소요됐을 거니까?
시간이 소요됐을 거고 그 시간을 체크하는 연구를 시간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좀 설명드려야 되냐면 그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에 대한 개념도 조금만 더 명확하게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 연구와 테일러의 목적 역시 생산성 향상이었을 텐데 동작 연구와 생산성 향상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작 연구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테일러가 했던 동작 연구는 뭘 가지고 하냐면 삽질을 가지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삽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회적인 형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이걸 여기까지 옮겨 놓는 것이 제가 맡은 과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과업을 수행할 거냐면요. 앞으로 한 발 이동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집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발 이동하고 앞으로 한 발 이동하고요. 오른쪽으로 한 발 이동한 후에 지우개를 올려놓는 형태의 동작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우개를 여기까지 옮겨 놓는 게 바로 제가 수행한 과업이었고 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 모두 몇 개의 동작을 했을까요? 빨리 세보세요. 6개의 동작을 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앞으로 한 발 이동했고요. 지우개를 집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발 이동했고요. 앞으로 한 발 이동했고 오른쪽으로 한 발 이동한 후에 지우개를 다시 붙여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과업은 6개의 동작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게 바로 동작 연구라고 하는 거니까 동작 연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잡는 건 어렵지 않으실 텐데 사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데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었죠. 동작 연구와 생산성 향상 사이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직접 동작 연구를 보여드렸는데 그 6개의 동작들 중에 문제가 있는 동작은 없었을까요? 분명 있으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겠죠? 네.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 거냐면 제가 지우개를 잡아든 다음에 그냥 앞으로 한 발 이동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전 굳이 왼쪽으로 한 발 이동을 했고 왼쪽으로 한 발 이동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 발 앞으로 이동한 후에 오른쪽으로 한 발 이동하는 동작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나의 과업을 다수의 동작으로 쪼개보게 되면 뭐가 보였을까요? 불필요한 동작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작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결합해서 표준 과업량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뒷얘기를 좀 매끄럽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표준 과업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떠한 작업자가 특정한 태스크를 할 거고요. 동작 연구를 했다는 것은 각 과업들을 다수의 동작으로 쪼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과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일반적으로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작업자가 있고 B라는 작업자와 C라는 작업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A라는 작업자가 1번 동작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 2번 동작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 3번 동작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죠. B와 C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시간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 연구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뭘 결정할 수 있냐면 평균 값을 결정할 수 있을 거고 가정상으로 1번 동작에 대한 평균 시간은 5초, 2번 동작이 3초, 3번 동작이 2초가 걸렸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과업은 평균적으로 10초에 한 번씩 수행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양으로 바꾸면 분당 6번씩 수행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표준 과업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게 표준 과업량이라면 당연히 표준 과업량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계속 일을 하면
작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겠죠.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질까요? 표준 과업량의 평균의 개념이었으니까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작업자들과 미달 달성한 작업자 두 가지로 나누어졌을 거예요. 복잡한 얘기 아니죠. 평균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과 평균 미달로 일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테일러가 어떤 짓을 하냐면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자에게는 고임률을 적용해서 임금을 많이 주고요. 표준 과업량을 미달 달성한 자에게는 저임률을 적용해서 저임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자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을 때 역시나 상상해 보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작업자들은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쪽에 들어가 있는 작업자들은 불만이 있었겠죠. 수입이 줄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테일러는 어떠한 가정을 하고 있냐면 작업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일을 한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교과서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금전적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작업자들은 금전적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싶었을 거고 어떻게 하면 금전적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면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평소보다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생산성 향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 버리면 여기에 있는 작업자들이 일로 이동해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을 때 다시 테일러는 어떤 짓을 하냐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역시나 표준 과업량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되는 표준 과업량과 여기서 결정되는 표준 과업량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A에서 결정된 표준 과업량보다 B에서 결정되는 표준 과업량의 난이도가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표준 과업량 결정되는 논리 보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난이도가 높은 표준 과업량이 결정되더라도 다시 작업자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작업자들에게는 고임금을 주고요. 표준 과업량을 미달 달성한 작업자들에게는 저임금을 줘요. 그리고 역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저임금 쪽으로 구분된 작업자들은 금전적 수입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 가는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한 관점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드린 자료랑 싱크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칠판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조금 도식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제가 드린 자료상으로는 그냥 명칭들을 좀 던져놓고 있고 그 명칭에 대한 설명들이 밑에 각주로 내려와 있는 형태로 자료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자료와 칠판상의 싱크로를 좀 맞춰드려야 될 듯 하고요.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은 일단 5개예요. 그리고 그 5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과업 관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어떤 설명 드렸냐면 표준거업량이 정해지면 표준거업량을 초과 달성한 자에게는 고임금을, 미달 달성한 자에게는 저임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표현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칠판 다시 잠깐 보시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 덩어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덩어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조직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서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기획부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요. 따라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냐면 기획부 제도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사실은 전체 5개 중에 3개를 설명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일단 3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첫 번째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두 번째 차별적 성과급제, 세 번째 기획부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2가지 정도가 더 자료상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직능별 직장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2개의 용어가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2개의 용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나 그 용어의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직능별, 여기서 얘기하는 직능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별로 직장 하나를 두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장은 관리자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결국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별로 관리자 하나를 두어야 한다. 왜 필요한 걸까요? 작업자들은 X니까 외부 통제를 해 주어야 되고 그 외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직능별 직장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작업 지도표를 운영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 지도표가 뭐냐라는 건데요. 역시나 경험적으로 좀 끌고 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계를 구입하시면 그 기계 포장 박스 안에는요. 본체 외에 꼭 들어가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 들어가 있을까요?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어요? 그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필요 없겠죠.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일일이 적혀져 있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작업자가 기계라서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작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정해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작업 지도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종종 쓰시는 표현 가지고 연결을 시켜드리면 매뉴얼이요.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작업 지도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능별 직장제도와 작업 지도표 제도라는 것에 대한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5개 표현 가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차별적 성과급제, 기획부 제도, 직능별 직장 제도,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이 되는데 역시나 여기다 하나가 더 얹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 하나가 더 얹어져 가게 되냐라는 건데 그 자료 6페이지 자료 쭉 보시게 되면 어떠한 표현 한 가지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고임금
저 노무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임금 저 노무비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 일단 액면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임금, 노무비 용어를 달리 쓰고 있긴 하지만 실체적으로 다른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임금은 높고 노무비는 낮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뭔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임금 저 노무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물론 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감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가지만 얹어드리면 요 사이에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살짝 개념이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은 절대적으로 높아지지만 노무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앞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보셨는데 결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이용한 걸까요? 임금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와 뭐 사이의 관계가 되냐면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임금이 100이 지급됐고 그때 달성한 생산성이 100이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임금이 높아지면 생산성도 높아지니까 임금이 100에서 200으로 높아졌을 때 생산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생산성은 200보다 적어도 될까요? 200이어야 할까요? 200보다 커야 할까요? 200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산성에서 임금 또는 노무비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생산성에서 임금 또는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경우는 생산성에서 임금,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67%의 비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고임금 저노무비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임금은 100에서 200으로 절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생산성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서 66.67%로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임금 저노무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결국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임금의 증가폭과 생산성의 증가폭 중에 어느 쪽이 더 커야 할까요? 생산성의 증가폭이 더 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이 되는데, 이러한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에 대해서 테일러가 아름다운 포장 한 가지를 해요. 그 어떤 포장을 하나 하냐면, 임금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노동자에게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노무비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경영자에게도 긍정적이었겠죠. 그렇다면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둘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사 공존 공영을 이루어주는 개념이다라고 테일러는 포장을 하긴 하죠. 그리고 요 정도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틀 가지고 정리하시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길베스 부부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영학자예요. 네, 물론 제가 던졌으니까 그 이유는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내용적인 측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길베스 부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역시나 과학적 관리법이니까 테일러와 결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역시나 과학적 관리법이니까 길베스 부부 역시 어떤 짓을 하냐면 동작 연구라는 것을 하죠. 근데 앞에서 보셨던 테일러와 지금 보고 계시는 길베스 부부의 동작 연구는 분명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테일러는 동작 연구를 함에 있어서 관찰법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길베스 부부는 동작 연구를 함에 있어서 사진 촬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뭐 관찰법이라는 거 말이 좋아서 관찰법인 거지 그냥 눈으로 보고 나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길베스 부부는 사진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각 동작들마다 사진이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요. 각 동작들을 뭐로 바꾸어 주냐면 기호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 기호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서블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고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이 서블릭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생긴 게 서블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이제 그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베스 부부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영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길베스 부부를 가장 싫어하는 경영학자로 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서블릭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서블릭이란 단어 그 녹색 창에다가 조회해 보시면 그 사전에 등재돼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경영학 용어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고 뭐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냐면 기본 동작 또는 요소 동작 정도로 번역되는 아주 일반화된 용어긴 합니다. 근데 왜 이 단어 때문에 제가 그 가장 싫어하는 경영학자로 길베스 부부를 꼽냐면요. 이 단어의 탄생 비화가 있어요. 예, 용어가 좀 어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냐면 뭐 지금 제가 길베스 부부도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고 서블릭도 영문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데 한쪽을요 뒤에서부터 써보세요. 확인하셨죠? 길베스를 거꾸로 쓰고 있는 것이 서블릭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반대로 써서 만들어진 단어가 서블릭이란 단어고요. 이건 사실 반칙행위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경영학에다가 새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유적지 같은 데 가서 그 유적지에다가 자기 이름 낙서하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길베스 부부를 가장 싫어하는 경영학자로 꼽습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뭐 이것저것 경영학적 마인드 같은 것들을 심어드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길베스 부부를요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제 지인들한테 하면 그 제 지인들은 저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건 네가 길베스 부부를 너무나 싫어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길베스 부부를 정신병자로 꼽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정신병자인지 길베스 부부가 정신병자인지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길베스 부부 역시 이제 고전적 접근법에 들어가 있는 학자라서 생각보다 다양한 연구들을 해요.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데 그 연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역시나 이제 조직이 사람들을 관리할 때 이 사람들을 몇 명을 묶어서 뭘 만들어주게 되냐면 집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고민거리가 될 거냐면 가장 이상적인 집단은 몇 명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베스 부부가 그 연구를 해요. 가장 이상적인 집단의 규모가 몇 명인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로 몇 명이라고 딱 정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몇 명이냐면 한다스예요.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연구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많아 보이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 결과로 쓰니까 이건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가장 이상적인 집단의 규모를 12명이라고 결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면 그건 100% 제가 정신병자예요. 예. 특히나 그 12명이란 연구 결과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조직이 커지게 되면 부서의 규모도 커지겠죠. 그러면 부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부서를 언제 2개로 쪼개야 되지? 라는 기준점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지금도 각 조직들마다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12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길베스 부부의 연구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니까 아무 문제 없이 왔는데 왜 제가 길베스 부부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는 거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사람 이름 뒤에다가 2글자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2글자가 바로 뭐냐면 부부란 말이에요.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부 연구자였던 겁니다. 예, 길베스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경영학을 연구했던 부부 연구자예요. 근데 부부니까 이 두 사람은 경영학을 연구하는 거 and 모두 했을까요? 이세도 생산을 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길베스 부부는 가장 이상적인 집단의 규모가 12명이라고 연구했어요. 예상이 가능하신가요? 그 연구 결과를 몸소 실천합니다. 그래서 길베스 부부의 자식이 모두 12이에요. 제가 정신병자인지 길베스 부부가 정신병자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포드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 그대로 포드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포드라는 사람 익숙하시죠? 누굴까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그 헨리 포드예요. 그러면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역시나 포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헨리 포드가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시장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시장 상황이라고 해서 복잡한 건 아니고 시장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그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는 힘겨루기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기업과 소비자 중에 누구의 힘이 더 컸을까요? 당연히 기업의 힘이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 상황을 초과 수요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상황이 초과 수요였고 헨리 포드는 기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업가로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돈을 벌고 싶었을 거고 시장 상황이 초과 수요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많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수요는 충분하니까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하나를 고안해 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뭘 의미하냐라는 건데 역시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 일련의 작업들을 컨베이어 벨트로 묶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해를 도와드릴 목적으로 한 가지만 떠올려 드리면 그냥 저거 회전 초밥집이요. 회전 초밥집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장 안에 회전 초밥집처럼 안에 레일이 깔려져 있는 거고요. 그 레일 위에는 초밥이 아니라 이제 작업들이 올려져 있고 그 레일 주변에는 작업자들이 서 있는 그림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이 대량 생산 목적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복잡한 얘기 아니고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초밥집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회전초밥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다행히도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당연히 초밥의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고 그 초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밥집 안에 있는 레일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인 겁니다. 모든 작업들이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만 빨리 돌리면 생산량은 늘어날 거라고 본 거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동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상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작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앞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깔려져 있는 거고 각 작업자들마다 가상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 경계 넘어왔을 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쪽 경계를 벗어나기 전까지 제가 맡은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어가는 작업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작업자인 제 입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에게 주어진 작업 시간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불행히도 저는 찌질한 작업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거냐면 과거에 이 속도로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빨라지게 되면 이제 넘어오면서 하다가 이쪽 경계를 넘어갈 때까지 제가 맡은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옆 사람에게 넘어가면 옆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상의 작업이라는 것은 앞 사람이 한 작업에다가 뒷 사람의 작업을 얹어주는 형태의 작업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앞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흘러 가서 저쪽 가서 생산량은 늘어났겠지만 불량품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났을 거라는 거고 이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한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원천적인 문제라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는 없고요. 헨리 포드 역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3S라는 개념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그 3S라는 것은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뭐 단순화와 표준화는 말 그대로니까 제가 따로 개념 잡아드릴 필요 없을 듯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화는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전문화는 숫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헨리 포드가 이야기했던 전문화는 작업의 수를 줄여주는 거 조금 없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일만 죽어라고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제 비로소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원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끝난 듯한데 그렇지 않죠. 이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 뒷얘기를 좀 만들어 주는데요. 그 어떤 얘기를 만들어 주냐면 생산량 증가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되었을 때 단위당 생산 원가가
감소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단위당 생산 원가가 감소되는 이유가 규모의 경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전문화 때문에도 단위당 생산 원가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문화가 왜 단위당 생산 원가를 감소하게 해주냐라는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화 뭐라고요? 한 가지 일만 죽어라고 시키는 거, 일의 숫자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작업의 속도는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당연히 빨라질 거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경험 효과 또는 학습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학습 효과 때문에 단위당 생산 원가는 절감되게 되는 거고요. 이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됐다는 사실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만들 때는 원가지만 이제 만들어서 뭐 할까?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판다면 얘가 판매 가격으로 바뀔 거고,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되었으니까 판매 가격도 인하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포드 시스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요, 그 헨리 포드는 요 전체 줄거리에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판매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엮어서 포장용 표현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표현이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되는데, 첫 번째, 생산량이 증가됐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좋았을까요? 좋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것 역시 소비자에게 좋았을 겁니다. 결국 이 포드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이중 혜택을 주게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헨리 포드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봉사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생산량 증가와 단위당 판매 가격 인하는 어떠한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냐면, 일단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저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역시나 생산량 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생산량 증가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량 증가는 노동자에게는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부정적이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왜 노동자에게 부정적이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생산량이 증가됐을 테니까 일을 많이 했을 거고, 일을 많이 하니까 힘들었을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맞죠? 예. 근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헨리 포드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냐면, 헨리 포드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작업자는 X와 Y 중에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기계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다고 투정을 부려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사고방식에서 작업자는 기계였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힘든다는 걸 느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끌고 왔을 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으시지만 헨리 포드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은 관점이 되는 거죠. 오히려 헨리 포드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생산량이 증가됐다는 사실은 작업자에게 긍정적이에요.
왜 긍정적일까요? 테일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생산량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모두 늘어났을까요? 임금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 증가와 단위당 판매 가격 인하를 합쳐서 저가격 고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드 시스템은 표현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그 두 개가 봉사주의와 저가격 고임금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됐고요. 일단 고전적 접근법이라는 관점에서 테일러, 길베스 부부 포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있는 상황인지라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뒷얘기들 이어가겠습니다.